할아버지,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손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랑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90살이 넘은 할머니라도 입에 담지 못할 그 단어를 스물도 채 되지 않은 손녀가 제 앞에서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손녀의 두 볼에는 시퍼런 멍이 퍼져 있었고 한쪽 눈은 제대로 뜨지도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깃을 여미는 모습에서 옷 속에 감춰진 상처가 얼마나 더 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조선 중기 도산서당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퇴계 이황, 그 시절 사람들은 저를 성리학의 대가라 불렀고 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벼슬을 내렸지만 모두 사양하고 이곳 안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손녀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좋은 집안이라 믿고 보냈던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조선의 법도는 명확했습니다. 7가지 이유가 있어야만 여자를 내칠 수 있지만 여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떠나는 순간 그 집안은 물론이고 친정까지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평생을 유학자로 살아온 제가 이 법도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온 나라가 예법의 기준으로 삼는 퇴계 이황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손녀의 그 멍든 얼굴을 보는 순간 60년 넘게 지켜온 선비의 도리니 예법이니 하는 것들이 모두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올라가시거라. 할아버지가 알아서 하마. 손녀를 안채로 보낸 뒤 저는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권씨가 심었던 그 나무였습니다. 제 아내 벌써 3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난 권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엄격하고 냉정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집안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권씨와의 삶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퇴계 이황을 성리학의 대가로 흔들림 없는 군자로 기억하겠지만 제 안에는 누구보다 사람의 아픔을 아는 또 다른 제가 있었습니다. 권씨를 처음 만난 것은 21살 때였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붉은 족두리를 쓴 권씨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총명하고 단정했던 그 여인이 첫아이를 낳고 나서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거나 방금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저는 산후조리를 잘못한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다거나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대화를 나눈다거나 때로는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씌었다더라. 저런 여자를 왜 그냥 두는가. 집안 망신이다. 어머니조차 권씨를 내보내라고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선비 집안의 채통에 저런 미친 여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더구나 온 나라가 주목하는 퇴계 이황의 집안에 어찌 저런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씨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맑았던 눈동자를,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행복한 미소를 기억했습니다. 병이 든 것은 권씨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아이를 낳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어찌 그 여인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35살 되던 해 가을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제사상은 엄격한 법도에 따라 차려야 했고 특히 제가 퇴계 이황이다 보니 주변의 시선이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문중 어른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권씨가 제사상에 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올리자마자 갑자기 다시 집어들더니 자신의 치마폭 안에 숨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사상의 음식을 훔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불경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라. 친척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이는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제사를 중단하고 권씨를 내쫓으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권씨는 그저 제 뒤에 숨어 치마폭을 움켜쥔 채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는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사람들이 왜 화를 내는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퇴계 이황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예법을 어긴 아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권씨의 손을 잡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 도착하자 저는 권씨의 치마폭에서 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그 배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먹기 좋게 썰고 씨를 발라냈습니다. 드시게. 깎아낸 배를 권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권 씨는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배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방긋 웃었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계 유황의 채통이 어쩌니 문중의 수치가 어쩌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단지 배 하나가 먹고 싶었던 제 아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권 씨를 끝까지 지키기로. 성리학의 대가라는 이름이 퇴계 유황이라는 명성이 무슨 소용입니까? 제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10년을 더 함께 살았습니다. 권 씨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여인을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 씨가 세상을 떠나던 날 저는 사흘 밤을 꼬박 새우며 울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픔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나 손녀가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든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이혼을 말하는 손녀의 모습에서 권 씨가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상의 법도가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비난하든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손녀의 시댁으로 향하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퇴계 유황이라는 이름을 걸고 조선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일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권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녀의 시댁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권 씨와 처음 함께 살던 그 시절, 아직 모든 것이 평온했던 그때 말입니다. 21살에 장가를 들었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선비였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며 글을 읽고 언젠가는 벼슬길에 올라 나라의 보탬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권 씨는 양반가의 규수답게 단정했고 글도 읽을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밤 권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바른 선비로 살고 싶소.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말이오. 권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서방님을 돕겠습니다. 그 약속을 권 씨는 지켰습니다. 제가 글 읽는 동안 조용히 차를 내어주었고 손님이 오면 정갈하게 대접했으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혼인한 지 2년째 되던 해 권 씨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권 씨를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곧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으면서도 왠지 모를 설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권 씨는 이틀 밤낮을 고통 속에서 보냈고 산파는 고개를 저으며 각오를 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권 씨는 한 달 넘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밥맛도 없다며 죽만 조금씩 먹었습니다. 괜찮겠지요? 저는 매일 밤 권 씨에게 물었습니다. 권 씨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곧 나을 겁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치고 권 씨가 일어났을 때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라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권 씨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제가 부르는데도 듣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권 씨,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시간이 흘렀네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지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었는데 점심때가 되면 밥을 지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손님이 다녀간 지 1시경도 안 되어서 누가 왔냐고 물었습니다. 밤에는 자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권 씨, 왜 웃으시오? 예? 제가 웃었나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건 그로부터 반년 뒤였습니다. 권 씨가 아이를 안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도 맨발이었고 저고리조차 제대로 여미지 않은 채였습니다. 제가 급히 달려가 물었습니다. 권 씨, 지금 뭐 하는 거요? 추운데 왜 밖에 나왔소? 권 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밖이요? 저는 안에 있는데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데 권 씨는 자신이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빼앗듯이 안아오고 권 씨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권 씨는 순순히 따라왔지만 여전히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습니다. 여러 의원이 왔다 갔지만 모두 고개만 저었습니다. 기가 허해서 그렇습니다. 심기가 불안해서입니다.
귀신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약을 지어 먹여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요, 당신 남편 이왕이요. 권 씨가 눈을 깜빡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내?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왕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저 여자는 미쳤어. 집안의 수치다. 다른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칠거지약 중 하나가 질병이 아니냐. 내보내는 것이 도리다. 어머니도 따로 저를 불렀습니다. 황아, 내 뜻은 알겠다만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집안 전체의 문제란다. 내가 앞으로 벼슬길에 오를 텐데 미친 아내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찌하겠느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권 씨를 내보내야 하는가. 모두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법도도 상식도 집안의 채통도 모두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권 씨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밤 권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정신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권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이상한 거 알아요. 무슨 말을? 가끔 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제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도 들려요. 서방님께 짐만 되는 것 같아요. 권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발 저를 내보내주세요. 서방님 앞길에 방해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권 씨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때문에 집안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권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권 씨,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이요. 절대로. 하지만 당신이 나를 선택한 것처럼 나도 당신을 선택했소. 그것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소.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당신의 남편이요. 권 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권 씨를 지키겠다고. 설령 모든 세상이 저를 손가락질해도 권 씨만은 저 혼자라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 후로도 힘든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권 씨의 병은 호전되지 않았고 주변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권 씨가 밤에 소리를 지르면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조용히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당당했습니다. 저희는 제 아내입니다. 병들었다고 버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수군대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퇴계 이황이 그토록 아내를 지키는 모습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감동했고 어떤 이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제 제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뭐라 해도 사모님을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진정한 이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이다. 천하의 도리를 논하면서 제 아내 하나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학문이겠느냐. 가마가 멈췄습니다. 손녀의 시댁에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권 씨를 지켰던 그때처럼 이제는 손녀를 지킬 차례였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계 이황 어르신께서 직접 오셨다는데? 하인이 허겁지겁 뛰어나와 절을 했습니다. 곧이어 손녀의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맞았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십니까? 퇴계 어르신께서 이런 먼 곳까지. 들어가서 이야기하지요. 저는 짧게 말하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손녀의 시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따라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집안 어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모인 듯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손녀의 시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손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찻잔을 들다 말았습니다. 손녀의 시아버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녀가 이곳에서 견디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데려가겠습니다. 어르신,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가 며느리를.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천조각을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손녀가 입고 있던 속옷이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고 찢어진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입니까? 방 안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녀의 시아버지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가 아들 녀석이 술을 좀 과하게 술을 먹었다고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20도 안 된 여린 아이를, 그것도 혼인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새댁을 그렇게 다루다니. 이것이 양반가의 법도입니까?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저희가 아들을 혼내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겁니다. 손녀를 데려갈 테니까요. 손녀의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어르신, 그건 안 됩니다. 혼인이란 것은 한번 맺어지면 끝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여자가 시집을 나간다는 것은 집안의 수치입니다. 더구나 퇴계 어르신 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수치라고 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손녀가 맞아서 피를 흘리는 것은 수치가 아니고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수치란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더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법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평생을 법도를 공부하고 가르쳤지만 법도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뭐? 계집을 데려간다고? 우습군. 한번 시집온 계집이 어딜 간다는 거요? 저는 그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눈에는 술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손녀를 때렸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네가 손녀를 때렸다지? 때리긴요. 그냥 좀 혼을 낸 것뿐이요. 계집이 말을 안 듣길래. 말을 안 들었다고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 법이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건 당연한 일 아니요? 퇴계 어르신이라는 분이 그것도 모르시오. 그 순간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권 씨가 제사상에서 배를 집어든 그날 말입니다. 그날도 이랬습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권 씨를 비난했고 저보고 아내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미친 여자를 왜 그대로 두느냐고, 집안 망신이라고, 당장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권 씨의 손을 잡고 사랑채로 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깎아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권 씨가 제사상에서 배를 집어 치마에 넣었을 때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제사를 모독했다고, 조상님께 불경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큰아버지는 당장 권 씨를 끌어내라고 소리쳤고 다른 친척들도 저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 씨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는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화를 내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다만 배가 먹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간 그 탐스러운 배가 먹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든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권 씨의 손을 잡고 사랑채로 갔습니다. 뒤에서 친척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권 씨의 치마폭에서 배를 꺼냈습니다. 배는 멀쩡했습니다. 단지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칼을 들어 그 배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껍질을 벗기고 한 입 크기로 썰고 씨를 발라냈습니다. 권 씨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남편이 배를 깎아주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시게 깎은 배를 권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권 씨는 조심스럽게 배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권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가 맛있다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친 것을 왜 그대로 두는가? 저래서야 어디 선비라 할 수 있겠는가? 집안 망신이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는 배 하나 먹고 싶었던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들었다는 이유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큰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권 씨는 그날 밤 제 옆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배를 먹고 난 뒤 기분이 좋았는지 오랜만에 악몽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권 씨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평생 공부하며 이 질문을 던졌지만 그날 밤만큼 명확하게 답을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 씨는 병들었지만 여전히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남편의 도리이고 선비의 도리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권 씨를 보호했습니다. 손님이 와도 권 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권 씨가 이상한 말을 해도 꾸짖지 않고 부드럽게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대던 사람들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퇴계 이황이 그토록 아내를 지키는 모습에서 뭔가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인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손녀의 남편 앞에서 저는 그때와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자네는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부부란 무엇인지, 자네는 아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가? 때려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는 물건으로? 그게 아니라 나는 평생 학문을 했네.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지. 하지만 가장 큰 가르침은 책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얻었네. 바로 내 아내 권 씨에게서 말일세. 손녀의 시댁 사람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권 씨는 병들었었네.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지. 사람들은 나보고 그 여인을 내쫓으라고 했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지켰네. 왜겠나?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일세. 저는 손녀의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네. 단지 자네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렀을 뿐이지. 그런 자네에게 아내를 맡길 수는 없네. 하지만 법도는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네.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녀를 데려가겠네. 반대하지 말게. 방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퇴계 이황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채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녀는 작은 방 한편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6살 때 넘어져서 울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다. 이제 집으로 가자. 손녀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혼수로 가져온 것들은 그대로 두고 손녀가 입던 옷 몇 벌만 보따리에 쌌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도 말을 걸지도 않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손녀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녕 이러시겠습니까? 온 고을에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퇴계 이황의 손녀가 혼인한 지 반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겠지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문이야 퍼지든 말든 손녀의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목숨이라니 그렇게까지입니다. 저는 손녀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손녀의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여자가 한번 시집을 나가며.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가마에 올라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손녀는 가마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손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사흘 후 도산서당에 도착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대문 앞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황급히 흩어졌지만 그들의 시선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녀를 안채로 들였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맞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자초지종은 나중에 말하겠다. 일단 이 아이를 편히 쉬게 해다오. 며느리는 더 묻지 않고 손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이미 몇몇 제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소문이 사실입니까? 손녀분을 데려오셨다고.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저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법도가 무엇이냐? 예법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묻겠다. 손녀가 매 맞아 피를 흘리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법도냐? 제자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웠다.
인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학문이 무슨 소용이냐? 하지만 스승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 세상 사람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옳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선비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날 밤 예상대로 편지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중 어른들, 동료 유학자들, 심지어 한양의 관료들까지.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퇴계 어르신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손녀를 다시 시댁으로 보내십시오. 이는 온 나라의 법도를 흔드는 일입니다. 어떤 편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평생 세우신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후학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제발 다시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손녀의 목숨이 명성보다 중요합니다. 법도는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문중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왕 자네 뜻은 알겠네만 이건 자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네. 집안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명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녀가 맞아 죽는 것보다 명예가 중요하단 말씀이십니까? 맞아 죽다니 그렇게까지입니다. 저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녀가 입었던 속옷이었습니다. 피가 묻어있고 찢어진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방 안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법도입니까? 남편이라는 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지만 그것은 집안 내부의 일이고, 집안 내부의 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손녀를 시댁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최종 결정입니다. 방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은 온 고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요. 웃음거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저는 홀로 사랑채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문득 권씨 생각이 났습니다. 권씨를 지켰던 그때도 이랬습니다. 모두가 반대했고 모두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잠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녀의 멍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던 그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아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다음날 아침 손녀가 사랑채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의 멍은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눈가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때문에 집안에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들 신경 쓰지 마라. 저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 손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다가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당하게 살면 된다. 당당하게요. 그렇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렵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성이 무너질 수도 있었고 제자들이 떠날 수도 있었으며 집안이 고립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씨를 떠올렸습니다. 배를 깎아주던 그날을,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그 여인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두렵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손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살아갈 힘, 견뎌낼 힘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권씨와 함께했던 그 세월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잠시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녀의 멍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던 그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아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다음날 아침 손녀가 사랑채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멍은 조금 나았지만 여전히 눈가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쟤 때문에 집안에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들 신경 쓰지 마라. 저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 손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다가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당하게 살면 된다. 당당하게요. 그렇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렵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성이 무너질 수도 있었고 제자들이 떠날 수도 있었으며 집안이 고립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씨를 떠올렸습니다. 배를 깎아주던 그날을,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그 여인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두렵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손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살아갈 힘, 견뎌낼 힘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권씨와 함께했던 그 세월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소문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안동을 넘어 경상도 전체로, 그리고 한양까지. 태계 여왕이 손녀를 강제로 이혼시켰다는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비난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갸웃했으며 어떤 이는 침묵했습니다. 제자들 중 몇몇이 떠났습니다. 스승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짐을 쌌습니다.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하지만 언젠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학문은 책 속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남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배우겠다며 매일 아침 사랑채를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명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저는 마당의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명성이란 것은 본래 허상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다. 하지만 권씨를 기억하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씨가 돌아가셨을 때 이 제자는 10살이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나보고 권씨를 버리라고 했다. 미친 여자를 왜 그대로 두느냐고, 집안 망신이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끝까지 함께했다. 예, 기억합니다. 그때 배웠다. 진정한 사랑이란, 진정한 의리란 무엇인가를.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손녀도 마찬가지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강한 사람의 의무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느냐.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선비였습니다. 60이 넘은 그 어른은 제 앞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계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요? 지난 석 달 동안 저도 어르신을 비난했습니다. 법도를 어겼다고, 선비답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 어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저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어른이 돌아간 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난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딸을 둔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자신의 딸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만약 내 딸이었다며. 그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녀와 비슷한 처지의 여인들이 친정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댁에서 학대받던 며느리들이 태계 어르신도 손녀를 데려왔다며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안동에서 경상도 곳곳에서, 심지어 멀리 전라도에서까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인들이 친정으로 돌아오고 친정 부모들이 딸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왕 자네가 옳았네. 큰아버뻘 되는 어른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네. 하지만 고을 전체가 변하는 걸 보니
자네가 무엇을 한 건지 알겠더군.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손녀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것이 큰일이었네. 자네가 용기를 냈기에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었네. 어느 날 저녁 손녀가 사랑채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의 멍은 완전히 사라졌고 표정도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마을에 갔다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우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덕분에 자기 딸도 용기를 냈다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고요. 손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너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내가 견뎌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단다. 손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권 씨를 떠올렸습니다. 배를 깎아주던 그날 권 씨도 이렇게 웃었습니다. 순수하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사랑채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스승님. 평생 나는 너희에게 성리학을 가르쳤다. 인의예지 사단칠정 이기론을 가르쳤지. 하지만 오늘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싶다.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책 속의 지식도 중요하다. 이치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다. 저는 마당의 매화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권 씨가 심은 나무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꽃을 피운다. 권 씨는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 저 나무는 남아서 매년 봄을 알린다. 스승님,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지키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면 그것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남는다. 그것이 진정한 학문의 의미다. 제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녀를 지킨 것은 작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것이 바로 학문의 힘이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말이 아니라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그날 이후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더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옳지 못한 일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손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매일 아침 마당을 쓸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때때로 마을 안악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여인들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뭘 하며 살면 좋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거라. 하고 싶은 것이요? 그렇다.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라. 손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셨듯이 저도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손녀가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려 한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할아버지가 도와주마. 그렇게 손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학대받는 여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의 가족을 설득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지만 점점 많은 사람이 손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매화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손녀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무엇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녀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감사하다. 예? 내가 용기를 내줘서,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말해줘서, 덕분에 할아버지도 옳은 일을 할 수 있었단다. 할아버지,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서로 기대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다. 너도 나를 도왔고 나도 너를 도왔다. 이것이 사람 사는 이치란다. 매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권 씨가 심었던 그 나무에서 하얀 꽃잎들이 춤을 추듯 떨어졌습니다. 마치 권 씨가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했던 학문의 진정한 의미를. 성리학의 이치도 예법의 법도도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권 씨를 지켰던 그 선택이 손녀를 지킨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저를 엄격한 선비로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도산서당을 비추었습니다. 손녀는 안채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했고 제자들은 사랑채에서 글을 읽었으며 마당에서는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저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